명확한 자기 의견을 제시하라고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셀이면 셀, 바이면 바이. 구독자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절대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냥 좋은 기업, 위대한 기업 주식 사면 수익률도 좋을 거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열심히 적어주셨는데 이제 숫자로 조금 반영을 더 해주셨으면은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약간 업사이드 포텐셜 정도라도 조금 계산을 해야 될, 뭐 약간 시나리오 분석처럼 네. 이렇게 CAGR로 한 10%씩 계속 올라가면 3년 후에 30%인데 원가가 낮아지는 흐름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업사이드가 이 정도까지 더 올라올 수도 있다. 이 정도면 좀 투자하는데 좀 더 정보훈 프로가 이제 이런 가설을 세웠잖아요. 네. 그 가설을 세웠으니까 매 분기별로 애초에 세웠던 가설이 맞아 떨어지는지 검증을 해가야 돼요. 네. 자, 나도 미래의 펀드 매니저. 오늘 7월 26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발표할 발표자는 정보근 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바로 앞전에 했던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아, 코카콜라 했습니다. 그다음 예. 코카콜라도 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전에 한국항공우주 예, 맞습니다. 네. 카이도 했고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보니까 우리 정보근 프로가 발표하는 내용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죠? 그 CJ 제일제당을 했습니다. CJ 제일제당을 뽑은 이유는 뭡니까? 제가 스팸을 좋아합니다. 아, 스팸이 CJ 제일제당 통해서 판매가 되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저는 스팸을 좀 안 좋아해요. 사실은 비비고 좋아합니다. 아, 비비고. 네. 스팸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CJ 제일제당을 특별히 그 많은 기업 중에서 뽑은 이유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그 지금 원자재가 공급난으로 이제 가격 올라가고 가격이 인상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가운데 이제 가격 전가력이 있어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산주로서의 모습이 매력적이라서 이제 제일제당이 한번 분석해봐야겠다 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올 상반기에는 보니까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그런 음식료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료는 저도 좀 관심이 많은 게 우리나라 드라마나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잘 되잖아요. 최근에 뭐 넷플릭스 보니까 또 우영우가 또 1등으로 올랐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 음식을 찾게 돼 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은 뭘 먹나,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일 수혜를 받는 게 사실은 그런 음식료 기업인데 국내 1위 식품 회사예요. 보면 CJ 제일제당이. 그러면 한번 기업 내용을 쭉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은 CJ 제일제당입니다. 안산은 2007년 9월 이제 CJ에서 분할되어서 식품과 생명공학에 집중하는 사업회사로 출발한 국내 1위 식품회사의 위치를 이제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J 또한 제일제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풀었으면 제일제당인 셈이고요. 네. 아무튼 그리고 제일제당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CJ그룹이 제일제당을 약 45.51% 정도 소유하고 있고, 여기서 CJ 제일제당 밑에 대한통운과 CJ 시푸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CJ 말고 국민연금공단이 13.06%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자사주 2.37% 있습니다. 이 주식 또한 배당이 있는 주식인데요. 2009년 첫 배당 제도이고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2022년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했고요. 1분기 기준 DPS는 1,000원입니다. 참고로 2020년에 연 배당
4,000원이었고 2021년은 5,000원이었습니다. 수익률은 각각 1.05%, 1.29%였습니다. 지금 주가가 39만 5천 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40만 원 기준으로 분기에 1,000원씩 배당이 되니까 1%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부문별 브레이크다운을 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서 이제 2021년 쪽에 주목해 주시면요, 이제 2021년 이제 식품과 바이오와 물류의 세 부문으로 나뉩니다. 먼저 식품 부문의 경우 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에서 바이오의 경우 매출에서 24%, 물류는 매출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식품의 경우 이익에서도 그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바이오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바이오가 매출에서는 24%지만 이익에서는 4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통운의 경우, 대한통운 물류의 경우 이제 40%를 차지하는 매출과 달리 이제 23%의 이익밖에 안 내고 있습니다. 기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다 대한통운은 연결로 잡히는 실적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식품 부문 먼저 브레이크다운 하겠습니다. 식품 부문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과 이익 기여도가 모두 같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연평균 13%의 성장을 했습니다. 식품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소재식품과 가공식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재식품의 경우 제1제당의 이름에서 나오듯이 이제 설탕이 있고요. 또 밀가루가 있고 기름과 같은 유지 식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공식품이 있는데요. 비비고로 대표되는 만두, 햇반, 스팸 등 저희가 가공된 음식들이 가공식품에 포함되어 있고요. 가공식품 옆에 슈완스 컴퍼니가 있습니다. 슈완스 컴퍼니 2019년 2월 25일 CJ가 인수해서 3월부터 매출로 반영돼서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슈완스 컴퍼니 인수 이후로 이제 식품 부문의 매출이 크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인가 봐요. 예, 미국에서 주로 냉동 피자를 위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럼 소재식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식품 비중의 19%를 차지하고 있고요. 17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마이너스 2% 정도의 역성장을 했습니다. 소재식품의 경우 성숙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제품 수명 중에서 이제 성숙기에 도달한 제품을 많이 포함하는 산업인데 주력 시장의 내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경쟁도 많고 그래서 이익 감소와 성장률 둔화가 있었습니다. 생활 필수품이라는 사업 특성상 수요 탄력성은 낮고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코스트, 국제 곡물가와 환율 등락으로 인한 원가 등락의 기복이 좀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5년 기간 동안에 베트남 제분 사업과 그리고 B2B의 디마케팅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저수익 사업을 축소한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향도 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은 최근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따라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가공식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매출의 81%를 차지하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0%의 고성장을 보였습니다. 슈완스 인수에 영향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나눠보면은 또 슈완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성장이 있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성장이 있었는데요. 홈밀 리플레이스먼트의 경우 별도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하게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조리 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되고 가공되고 포장하는 완전한 형태 혹은 반조리 형태의 제품입니다. 이 시장이 이제 코로나 때 내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이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그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식품과 소재식품의 포트폴리오도 우측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식품의 유지가 43%, 제당이 27%, 제분이 21%, 전분이 9%고 가공식품은 전반적으로
고루 퍼져 있습니다. 네. 가공식품은 크게 국내와 해외로 나뉩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기준 가공 매출의 44%를 차지하는데요. 연평균 성장률은 5%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수익성 개선하기 위해서 저수익처 디마케팅 때문에 매출 성장이 다른 것에 비해서 둔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가공식품의 경우 이제 마켓시어가 다들 높은 편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만두 43%, 김치 39%, 맨밥 즉 햇반입니다. 70%, 상품죽 24%, 국물요리 44%가 있는데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도 아주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상품죽을 제외하고는 다들 그게 비슷하거나 조금 성장했거나 또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가공 매출의 56%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요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이 등이 있습니다. 이제 해외가 슈완스와 또 기타 해외로 나뉘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슈완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이 9% 있었는데요. 이 9%가 조금은 과장된 점이 있는 게 슈완스가 아까 19년도 2월 25일 날 인수됐다고 했는데요. 그게 3월부터 이제 매출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19년도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 1분기 매출을 그냥 조금 일종의 땜빵 같은 거로 2분기 값을 잠깐 대체해서 계산했을 때 4%대를 볼 수 있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2020년에서 2021년 매출 YY는 1%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냉동 피자 시장에서 1위 기업과 현재 마켓시어 격차를 좁혀가는 중입니다. 1위는 네슬레사의 브랜드고요. 2018년 25.2와 13.1로 12.1% 포인트 차이에서 7.3% 차이로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완스가 이제 다른 해외 미국에서 이 비비고를 비롯한 CJ의 다른 제품의 유통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냈는데요. 기타 해외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4% 고성장을 진행됐습니다. 비비고를 비롯한 만두 시장에서 점유율과 점포 입점률을 상당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기준입니다. 그리고 만두 외에도 GSP라고 합니다. 갑자기 그 약자를 제가 까먹었는데 이제 전략적 음식이고 K푸드로 이제 내세우려고 하는 음식들입니다. 만두, 치킨, 가공밥, K소스, 김치, 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의 미국 내 육성으로 매출이 확대 중입니다. 이제 2020년 12.4 밀리언 달러에서 2021년 165 밀리언 달러로 성장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성장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인상적인데 일본은 미초, 맛있는 식초 중심으로 이제 K-뷰티를 내세우면서 미초가 이제 일본에서도 마켓 셰어로 1위를 하고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만두의 본고장인 중국에서도 만두와 치킨 등 K푸드의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슈완스가 되게 시너지 효과가 났다고 했는데요. 이전에 비비고는 코스트코 위주로 팔렸는데 이제 슈완스를 이제 인수하면서 슈완스의 유통망에 힘입어 이제 월마트에도 들어가고 다른 이제 코스트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점포에도 많이 들어가서 미국 내 만두의 점포 입점률을 상당히 성장시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65%대로 성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두의 점포 입점률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만두의 그로서리 채널에서 이제 아지노모토사가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CJ 파고다와 또 CJ의 제품이 아지노모토사의 마켓시어를 역전하거나 혹은 추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이오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J의 바이오 부문의 경우 바이오 부문과 이제 피드 앤 케어로 나뉩니다. 이제 바이오의 경우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든 아미노산인 제품이 있는데요. 사료 첨가제와 식품 첨가제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라이신으로 많이 유명했었습니다. 라이신과 헥산으로 많이 유명했었습니다. 이런 바이오 부문이 있고 이제 피드앤케어가 있는데요. 피드앤케어는 사료를 만들기도 하고 직접 가축들을 이제 기르기도 합니다. 직접 돼지를 베트남에서 돼지를 기르고 인도네시아에서 닭을 기르는 게 주요 이제 축산 사업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오늘 제가 전화 한번 했었는데요. 낙농 사업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돼지와 인도에서 육계를 사육하는 것이 메인이고 나머지는 좀 지역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오 부문으로 바이오의 바이오로 다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 기준 제가 옆에 이번 실수했는데요. 매출 비중이 19% 정도입니다. 2017년에서 2021년 CAGR이 11% 고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첨가제 아미노산 가격의 증가와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서는 라이신의 의존도가 컸는데요. 아래 라이신 가격 하락에도 굳건한 제가 신한금융투자 자료에서 퍼온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요. 13년도 당시에는 그 전에 라이신이 잘 나가다가 중국 내에서 다른 경쟁사들이 생산을 늘리면서 라이신의 경쟁이 과잉 경쟁이 일어나면서 라이신의 수익성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생산 거점을 또 다양화하고 그 제품의 포트폴리오도 다양화함으로써 이 라이신 가격 하락에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흑자 부분에서 계속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기반으로 원가 혁신을 쭉 계속 진행하는 점도 이제 바이오가 높은 수익성을 내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공정 효율화와 R&D를 통해서 신균주를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균주를 최적화함으로써 이제 수율을 향상하는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라이신 트리토판 발린이 1위에서 이제 시장에서 1위, 헥산에서 1위, 농축 대두단백 1위 등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북미, 남미 등 주요 지역별 생산 거점을 활용하고 지역 내 시장 지위 확대 그리고 주도적 판가 전략 운용으로 외부 환경 부담 요인에 대해서 가격 전가력을 발휘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드앤케어사를 이제 보겠습니다. 피드앤케어사는 제가 여기서 좀 실수를 했는데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3% 증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19년도에 위에 장가 위에 보시면은 이제 2019년도에 피드앤케어가 상당히 부진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영향으로 19년에 역성장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돈가가 급락해서 얻는 손해도 있었고요. 돼지 폐사로 인한 재산적 손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육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가격이 하락되고 그리고 이를 컨트롤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계란을 이제 파각시키는 으로 인해서 생물 자원이 손실 났던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후에는 바이오 세큐리티 역량 기반으로 이제 좀 더 위생을 강화한 이제 사육입니다. 바이오 세큐리티 역량 기반으로 이제 폐사율 최소화하고 이후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축산의 실적은 베트남 돈가와 인도네시아 육계가가 좌우함을 볼 수 있는데요. 밑에 베트남 돈가 추이를 보시고 이제 위에 바이오 부문 영업이익에서 노란색 피드앤케어의 OP 마진을 보시면은 이 움직임이 상당히 연관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베트남 돈가가 되게 높게 유지됐었는데요. 이때 피드앤케어 OPM이 9%대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영업이익이나 매출의 변동성이 너무 많은 점 때문에 이제 사료 부문에서 이제 그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제 고마진의 사료를 좀 더 다양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출 구성을 보시면은 사료가 63%, 축산이 37%였는데요. 이 기업 IR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익에서는 대략 사료가 4, 축산이 6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물류 부문 CJ 대한통운의 부분은 이제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의 경우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이익률도 3% 혹은 3% 중반을 계속 왔다 갔다 함을 볼 수 있습니다. 3%대를 왔다 갔다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택배 사업부, CL 사업부, 글로벌 사업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택배 사업부는 저희가 흔히 길에서 보거나 혹은 집에서 택배를 시킬 때 오는 그 택배 사업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 1분기 말 물량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CL 사업부 계약물류 사업부인데요. 부두 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하역 사업이 있고 일정한 서비스를 위탁해서 수행하는 3자 물류 사업이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부는 전 물류 영역을 담당하는 해외 사업, 그리고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포워딩 산업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부문별 분석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 및 전망을 하겠습니다. 이제 흔히 하는 PQC의 벡터로 나눴는데요. 이제 PQC로 되어 있지만 순서는 저는 이제 C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C의 경우 코스트, 원재료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이 식품 산업의 경우 곡물과 돼지값 등 그 원재료비의 움직임에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담을 잘 통제할 수 있는지 원가 관리 능력을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최근에 곡물 가격이 급상승했는데요. 곡물 가격 급상승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공급 불안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제 작황이 부진했던 점, 그리고 그 와중에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5위 수출국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출국 이슈, 그리고 그로 인한 식량 보호주의 확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제 비료의 원료가 이제 에너지가 있었는데요. 그 천연가스 쪽에서 이제 비료의 원료가 있다고 합니다. 비료는 또한 곡물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비료 가격 상승이 결국 곡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했고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를 본다면 북반구 수확 시즌이 이제 8월 달에 쯤에 온다고 합니다. 이 성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원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 피크아웃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1분기 컨콜 당시 IR 담당자분께서는 이제 3분기까지는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고 4분기 이후에는 다른 변수 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곡물 가격 상승 요인을 말씀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식품 부문의 경우 토탈 코스트 매니지먼트, 대체 원료 개발이나 구매 라인 다각화 옵션, 구매 트레이딩 전략 등 동원해서 비용을 관리하려고 하고, 바이오 부문의 경우 생산 규모와 R&D 역량 기반의 기술력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고 했습니다. 원가를 절감하기도 하고 어려운 시황에도 영향력을 지킬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생산 기반을 확보해서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남미에도 그리고 동남아에도 이렇게 공장을 여러 군데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업 확장성도 가지고 그리고 물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이제 원가에서 경쟁력을 기르려고 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R&D 역량을 통해서 좋은 품질의 아미노산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요. 또 호환 생산 역량이 뭐냐면 하나의 플랜트에서 하나의 품목을 생산하는데 다양한 품목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생산 라인과 시너지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앤케어 부문도 있는데요. 원료가 상승으로 여기는 관리 부분이 아니라 원료가 상승이 사료와 축산 모두 사료와 축산을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트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냐를 이제 P 팩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P 팩터에서 높아지는 원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식품 업체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판가 인상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됨을 통해 발발됐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또 상승해서 마진이 또 하락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식품 기업들이 비용 급등에 따라서 추가 가격 인상을 강행했고요. 그로 인해서 가격 재인상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는 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프라이스를 계속 프라이스를 올림으로써 가격 전가가 일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의 가격 전가력을 보여주는 밑에 좋은 예시가 밑에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제일제당이 가격 올리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의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냥 설명하기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 있는 이 곡선 같은 선이 이제 돼지고기 수입 가격이고 위에 직선으로 된 빨간 선이 스팸 가격인데요. 원가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P를 인상시킨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원가는 언젠가는 내려갑니다. 하지만 P는 그대로 올라간 상태로 있으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되어서 이익이 증가하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팸의 마켓 셰어는 2015년 48%에서 2021년 60%로 오히려 P를 올려도 Q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Q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스트 상승분만큼 P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CJ 제일제당이 에게 아주 긍정적인 힘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확장성 및 지위를 의미하는 Q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식품 부문은 이제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가공식품 업체로 도약하려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그리고 주력 상품이 HMR 시장 규모를 조사했는데요. 2020년 75.5빌리언에서 2027년 168.7빌리언으로 연평균 11.42% 규모의 성장을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장 성장의 동력은 이제 바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선호 변경, 그리고 2021년 미국 시장이 41.4%를 현재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와태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인구의 성장과 경제적 성장을 통해서 더 빠르게 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오 부문의 시장 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아미노산 시장에 이제 글로벌 아미노산 시장 규모가 2021년 26.1빌리언에서 2030년 49.7빌리언으로 연평균 7.4% 규모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증가와 더불어 육류와 육가공품 소비 증가가 아미노산 수요 증가를 이끌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에서 이끄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기능성 식품에 대한 선호 증가가 아태 시장의 성장을 이끌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의 향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부문의 경우 기존 해외 시장에서 입지 강화와 더불어 비비고를 필두로 유럽 지역을 이제 공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컨코를 들었을 때 1분기 컨코를 들었을 때 K푸드의 한나라를 위해서 베트남에서 지금 공장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 슈완스 인수를 통해서 유통망 시너지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유럽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현지화 전략과 R&D로 다져진 제품력으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에서 비비고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경험이 향후 유럽 시장에서 성공에 영향을 잘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 지역의 혁신 라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할랄 공장 등 적극적인 캐파 증설도 이어졌다는 점에서 식품 부문의 앞으로 향방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생산 기반 확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R&D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 영역 확대를 계속할 전망이고요.
이제 기존의 사업은 이제 그린바이오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아까 그 농업과 식품을 의미하는 그린바이오인데요. 식품 첨가제, 사료 첨가제에서 넘어가서 이제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화이트바이오, 환경에너지, 대체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과 레드바이오, 최근에 첨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CJ 바이오 사이언스로 현재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레드바이오로 이제 확장을 통해서 미래 성장 엔진을 확보 중이라고 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화이트바이오 지금 하반기부터 조금씩 매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는 화이트바이오 PHACT는 이제 발효 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100% 바이오 기반의 폴리머 소재입니다. 이는 생분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역대 이제 실적과 주가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제 제가 주가에서 처음에 상장하고 얼마 안 지나서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2008년의 금융위기 영향으로 떨어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및 영업 추이를 제가 보다가 순이익이 갑자기 튀었던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삼성생명 주식이 상장하면서 주식을 매각한 영향으로 순이익이 급증했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짐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경쟁업체들이 많이 이제 생산을 함으로써 라이신 판가가 감소함으로 이제 실적이 안 좋아졌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2013년을 보시면은 영업이익률도 낮아졌음을 볼 수 있고 주가도 낮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에 순이익이 또 많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HK 이노엔으로 사명이 변경된 CJ 헬스케어를 매각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실적도 실제로 부진했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터졌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내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이제 돼지 살처분 그리고 회사 확장 살처분에 영향이 있었는데요. 이는 피드앤케어에도 부정적이지만 사료 첨가제를 직접 수출하는 CJ 바이오 부문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슈완스 컴퍼니도 인수하고 여러 가지 회사 확장을 계속 펼치면서 진천에 공장도 증설하고 함을 통해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빌리고 재무 구조가 많이 악화됐는데요. 이 악화된 재무 구조의 부담을 안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9년부터 구조 개선을 이뤘던 시작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2019년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는 수익성이 전보다 좋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내식 수요 급증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볼 수 있었는데요. 국내 HMR과 그리고 슈완스의 높은 성장의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코스피와 비교한 주가입니다. 상장했을 때 기준으로 이제 스케일을 100으로 두고 있고요. 그 후에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파란색이 코스피고 하얀색이 제일제당입니다. 제일제당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최근에 많이 하락한 장이었는데요. 그때 CJ 제일제당은 잘 견조하게 그 주가를 지킬 수 있었으면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격 전가력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도 기업의 실적은 견고하다는 그 방어주의 특성이 잘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밸류에이션과 컨클루전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려면 바이로 갔는데요.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PS 추정을 2021년의 매출을 기준으로 했고요. 여기에 세부적인 브레이크다운이 없었는데 국내 가공과 소재 그리고 피드앤케어 같은 물류 같은 부분의 경우 이제 최근 5년간의 성장률에서 크게 변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5년의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했고 해외와 슈완스
슈런스의 경우 이제 글로벌 예상 HMR 성장률을 아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예상 아미노산 시장의 성장률을 적용했고요. 그래서 화이트 바이오와 레드 바이오의 확장은 감안하지 않았던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을 합산해서 식품의 경우 OPM 6%, 바이오는 OPM 10%. 제가 봤을 때 저는 히스토리에서 앞으로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괜찮았을 때 OPM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물류도 평균 OPM을 적용했는데 제가 여기서 잘못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EPS를 이렇게 추정해서 이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PER을 산출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식품도 있고 물류도 있고 바이오도 있어가지고 나름의 이제 머리를 굴렸는데요. 식품의 경우 식품 업종 PER은 12.22%, 그리고 바이오 부문은 이제 바이오의 PER라고 생각한 대상, 미원을 만든 대상과 MSG 원조인 아지노모토사에 참고했는데 표본이 너무 적고 편차가 너무 큰 관계로 제가 대상에서는 이제 기업의 규모와 수익성을 감안해서 대상은 20% 정도 계상했고, 아지노모토의 경우 사업의 이제 시가총액도 크고 이익률도 좋은 회사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할인해서 이제 평균을 냈습니다. 그리고 물류 부문은 이제 업종 PER를 그대로 적용했고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가중치를 적용했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익 비중을 생각해서 가중치를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종합 PER이 9.6이고요. 이것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일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은 이제 2022년의 경우 업사이드가 12.84%가 있고요. 2023년의 경우 업사이드가 23%,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2024년의 경우 34.32%의 업사이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 컨클루전은 바이입니다. 위의 계산과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시장 지위를 기반으로 한 가격 전가력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추진 중이고 사업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식품 부문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월한 시장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부문의 매력을 감안해서 또 이 사업이 매력적이다 판단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린 바이오를 넘어서 화이트 바이오와 레드 바이오의 확장을 추진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당장 보이지는 않아도 이건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위에서 이걸 좀 계산해봤는 목표에서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여기가 제일 재당인데, 이렇게 봤을 때 딱히 이게 기다렸을 때 크게 우상향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대비 수익률이 부진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았던 점에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외적으로도 아까 2029년부터 이제 악화된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점이 이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현금 흐름과 향후 부채 비율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채 비율 보시면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이제 177.18에서 148.51로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잉여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에서 19년 다시 이제 플러스로 돌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정복은 프로께서 그동안에 기업 발표한 거에서 처음으로 바이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런 것. 네. 네. 코카콜라에서도 그래도. 코카콜라도 바이였었나요? 네. 네. 참고로 여기서 우리 발표자가 얘기하는 바이랑 셀이랑 투자, 본인이 생각하는 투자 의견이고 최순리의 투자 의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발표할 때 그래도 발표하는 이유가 이 기업을 살지 말지
그 판단하기 위해서 원래 기업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든 틀리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자는 측면에서 바이든 셀이든 그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절대 매수 추천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3년 동안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한 3년 갖고 있을 때 일단 업사이드가 한 34% 정도는 보인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랑 비교 차트를 보다 보니까, 야, 저도 우리가 제일제당 이 주식 매매해가지고 재미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보니까 굉장히 장기간 동안 그냥 45만원에서 여기 보니까 코로나 때 15만원까지 빠졌거든요. 네.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10만원이 살짝 깨졌다가, 그러고 나서 15년 초까지 45만원 갔다가 코로나 때 15만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HMR 요쪽 부분이 워낙 이제 수요가 생기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고, 또 주가가 오를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우리나라 1인 가구, 뭐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추세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1인 가구 추이가 거의 뭐 35%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가족끼리 이렇게 회식하는 거, 식사 외식하는 것보다는, 그죠? 집에서 이렇게 사다 먹는 그런 식생활 문화가 좀 바뀐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위상도 커지고 해서 저도 상당히 좋게 보긴 한데,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라이신 가격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냥 주가 왔다 갔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네. 이 라이신이 속해 있는 이 바이오의 이익 그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바이오에서 말씀하신 그 제품별 이익 비중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매출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 라이신의 비중이 상당히 상당히 줄고, 이제 다른 고부가 식품 쪽으로 이제 옮겨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라이신의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줄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표에도 나오네요. 네. 3페이지에 라이신 비중이 13년도에 거의 60%에 가까웠는데 지금 20% 초반이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완 인수한 것도 있고, CJ 대한통운에 또 연결 매출 잡히는 것도 있고, 그런 영향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자회사 사실 실적 땡겨오는 거는 뭐죠? CJ 대한통운이 주주환원 율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주주환원이 많지 않으면 자회사 연결도 잡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주사 이제 우리가 지주사 디스카운트 되는 거 보면 크게 뭐 CJ 대한통운이 좋다 싶으면 그냥 대한통운 사면 되니까, 그죠? 상장돼 있으니까. 지금 지분율이 40.16% 그렇게 갖고 있네요. 정보금 프로는 이 자체로는 매수지만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래도 이걸 매수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안 써서 그러는데, 그 다른 게 있다면은, 다른 방어주가 있다면 차라리 코카콜라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그게 나을 거. 코카콜라하고 네. CJ 제일제당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네. 코카콜라를 고르겠다. 네, 차라리 미국 주식으로 가서 코카콜라 할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는 주가 기대 수익률이 3년 동안에 30% 나와요?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저번에 했던 자료, 네,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뭐 3년 동안에 코카콜라 사가지고 30% 정도 수익 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냥 좋은 기업, 위대한 기업 주식 사면 수익률도 좋을 거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하나 그냥 관찰되는 거는 그 바텀 라인 있잖아요. 예. 단기순이 예. 얘가 너무 막 그 변동성이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좀 드네요. 하면서 이런 변동성을 가져오는 거가 대체로 그냥 그 음식료 기업 하면은 꾸준한 안정적인 성장과 그리 높지 않은 수익성이라고 하더라도 유지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네. 이런 변동성을 가져오게 했던 요인들이 중간에 인수합병이나 또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 매각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거 말고는 이제 다른 부문에서 부진하던가 그런 영향들이 많았던 것으로 봤습니다. 사업부 제- 중에서요. 네, 제가 확인하지 못,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저도 한번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게 당기 순이익이 그 지배주 순이익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근 한 5년 동안 보면은 예, 2017년에 4천억대, 18년에 9천억대, 19년에 1,900억대, 20년에 7,800억, 21년에 8,900억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죠? 그게 앞으로는 좀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과거에 있었던 변동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당기순이익 그 22년부터 추정해 놓은 거는 일정하게 잡았습니다. 예, 9,800억, 1조 1,000억 이렇게 추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추정하신 업사이드가 충분히 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거 이외에 변수는 없는지 회사가 과거에 변동성을 크게 가져왔던 과거하고 과거의 제일제당하고 앞으로의 제일제당은 이 추정대로 갈 수 있는 어떤 드라이빙 팩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근거를 단타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왜냐면 저도 잘 몰라요. 말씀을 잘 저도 거의 이거를 손을 대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숫자만 보고 그 질적인 측면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역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쭤본 거예요. 그냥 그냥 추정치대로 지금 올해 얼마 잡았으니까 앞으로도 얼마 잡는 식의 어떤 기계적인 계산, 그냥 자대고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질적 분석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질적 분석보다는 자대고 걷다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문별 매출 기여도랑 이익 기여도 거기다가 이제 매출 CAGR을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저는 이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이제 소재식품, 가공식품, 바이오 부분인데 일단은 소재 식품 부문이 CAGR이 13%예요, 그죠? 예, 13%인데 이 부분도 슈완스 컴퍼니를 인수한 거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좀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보니까 가공식품에서 슈완스 제외하면 CAGR이 9%, 편입시키면 20% 고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외하면 9%.
그리고 소재 식품은 마이너스 2%. 여기도 적어놨지만 이제 좀 성숙된 네, 성북산업. 산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국내 가공식품 쪽도 5%. 그래서 솔직히 별로 매력적이지는 않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력적이지 않고 그게 뭐 필수 소비재가 다 그렇죠 뭐. 예, 그렇죠. 예, 뭐 코카콜라라고 해서 뭐 대단히 성장하느냐 뭐 그것도 아니고. 근데 코카콜라도 그때 이제 제품을 새로 뭐 스포츠 음료든 뭐든 새로 낸 것 중에 뭐 히트 치는 게 있느냐 뭐 그 차이인데, 당장 이제 조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랐던 게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공식품에 대한 비비고 먹어보니까 맛있네,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두 번째가 시원스 컴퍼니를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에 빠르게 이 비비고 식품 이런 걸 미국의 그동안의 유통망을 통해서 제품을 공급을 하면서 혹시라도 미국 시장에 있어서 좀 고성장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기대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대치는 보니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은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보원 프로가 이제 이런 가설을 세웠잖아요. 네. 가설을 세웠으니까 매 분기별로 애초에 세웠던 가설이 맞아 떨어지는지 검증을 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맞으면은 그대로 가는 거고, 틀리면 뭐가 틀렸는지 보고 또 고쳐나가고 또 그 투자 의견을 수정하고 목표 주가를 수정하고 그런 작업의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그 팩터 P 부분을 보면은 스팸을 예로 들고서 그 물가 인상 환경 하에서 판가 전가가 되고 추후 물가가 다시 하락해서 C가 줄면은 판가는 안 내리고 스프레드는 확대되는 그림이 이어져 왔다라고 해놓으셨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정보원 프로는 물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일단은 보나요? 당분간 이제 올릴 땐 올리더라도 이제 뭐 더 내리진 않더라도 내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격 유지는 하지 내리진 않고 인하할 일은 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단에서는 흐름은 원재료는 언젠가는 그 피크아웃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오면은 이 기업 가치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마진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네. 거죠. 언제가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추정을 CAGR 방식으로 네, 뭐 지속 가능한 성장 흐름으로 해놓으셨는데 이게 혹시 조금이라도 반영되어 있나요? 3년 내에 나온다고 생각해서 반영 안 했나요? 제가 할 때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좀 더 생각해봤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좀 자대고 했다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가 이제 내러티브 열심히 적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넘버스에 조금이라도 활용을 하면은 이제 미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덜 활용한 것 같아. 열심히 적어 주셨는데 이제 숫자로 조금 반영을 더 해주셨으면은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약간 업사이드 포텐셜 정도라도 조금 계산을 해야 뭐 약간 시나리오 분석처럼 네, 이렇게 CAGR로 한 10%씩 계속 올라가면 3년 후에 30%인데 원가가 낮아지는 흐름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업사이드가 이 정도까지 더 올라올 수도 있다. 이 정도면 좀 투자하는데 좀 더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거 우리 문희사가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물론 이제 수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보통 음식료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또 원가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환율이 또 많이 예,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환율 효과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통은 이제 수출 기업하고는 달리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은 좋아지는데 최근에 보면 음식료 우리나라 내수 기반의 업체들은 일단 수입 물가가 또 굉장히 비싸지고 그렇죠. 그걸 갖다가 가격을 또 함부로 막 못 올리니까 정부 눈치 보면서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또 환율이 높고 곡물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또 주가가 안 좋다가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미리 가격을 올려놨었기 때문에 이익이 또 늘어나는 그런 모습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까지 그죠? 예. 원가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문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은 보면 영업이익률 6%, 22, 23, 23까지 그냥 일률적으로 다 적용해놨고 당기순이익률도 3.45, 3.45, 3.45 이랬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이익이 이렇게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그 이익에 크게 이 이익의 플럭추에이션이 사실 되게 심해요 보면 이 회사도 2013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3,100억 나다가 710억 뚝 떨어졌다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2,500, 3,500억 회복하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 라이싱 경쟁에 따른 판가 급락 이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이게 뭐가 이렇게 영향을 미쳤지 예,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더 좋은 자료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CJ 제일대단 정복은 프로께서 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